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금싸라기 땅들. 2. 인도 장관 한국의 폭탄 발언. 3. 중동의 첫 한국 땅 탄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에서 섬으로 바뀐 한국 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던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게 자국의 영토 크림반도를 빼앗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밑에 붙어 있었던 반도였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땀을 연결하는 저지대에 운하와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의 반도 땀이 아닌 섬처럼 분리되어 러시아가 확보했던 영토를 지킬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안정성의 배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반도이지만 사실상 섬과 같은 크림반도, 땀을 되찾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산둥반도도 몽골 원나라 시기, 산툰반도의 저지대를 연결하는 자오저우만과 라이저우만을 연결하는 거대 운하를 팠는데 오늘날까지도 수계를 살펴보면 산둥반도는 사실 반도라기보단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치 섬처럼 분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칭따오, 웨이하이 옌타이 같은 산툰반도의 도시 원주민들 중 다수는 동이족으로서의 독특한 세시풍속을 잘 지켜오고 있어 한반도의 주민들과 일부 비슷한 세시풍속, 그리고 언어적 특색,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반도 지형이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은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안면도. 조선 인조시대에 건설된 운하가 있습니다. 원래 안면도는 하나의 반도 지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을 보여주던 충청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세들을 쌀로 거두었는데, 많은 배들이 천수만에서 출발해 안면반도 태안반도를 돌아가다가 풍랑에 의해 침몰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는 당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애써 생산한 쌀들이 그대로 바다 밑으로 아깝게 수잠되자 조선 왕조에서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면운하입니다. 조선 인조 입급의 안면을 참기리와 태안군, 남면 신혼리 사이 저지대를 굴착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638년 일명 판목운하가 완공했습니다. 이 운하가 성공하자 태안반도 천수만 주변의 많은 곡참지대에서의 조세가 원활하게 한양으로 가는 좋은 루트가 만들어졌고, 좀 더 한양으로 가는 빠른 루트를 뚫기 위해서 굴포운하 즉 대안반도를 돌아갈 필요가 없는 짧은 루트를 뚫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반이 너무 단단해 파다가 도중에 중단하였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운하가 완공됐다면 태안반도 전체는 섬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면도는 조선 때 완공된 판목운하가 지금까지도 잘 가동이 되면서 안면도는 지금도 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면도는 한국인들의 토목 기술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조선시대의 운하 굴착 기술과 현대 한국의 해저터널, 토목 기술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두 번째, 승도동. 포항에 자리 잡은 운하로 포항제절 건설 당시 포항이 도시화되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반도 지형이었던 송도동에는 원래 작은 물길이 있었으나 로 60년대 매립해 완전한 반도 지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4년 1월 완공된 포항 운하가 건설됐습니다. 동빛내항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운하로 관광의 목적과 어선들의 이통행 주립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이 잦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기후 환경이 온대수분기후에 속하여 사시사절 온화한 기후를 띠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대에 속하는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다수가 냉대기후에 속하는 한반도의 도시들. 특성상 포항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후 환경임에도 그동안은 제절소 등 공업단지의 이미지가 강하던 도시가 다양한 관광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현재 한국의 주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회사 애플사가 포항공대에 R&D 센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화한 기후 환경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지역은 바로 반도였다가 섬이 돼버린 송도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가 자리한 송도동 일대가 마치 뉴욕의 맨해튼, 부산의 해운대와 같은 도심지로 탈바꿈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포반도. 김포반도는 한강하고 서해바다로 인해서 하나의 반도 지형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지대로서 경기도 최고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었던 이곳은 최근 김포 한강 신도시라는 수도권의 중산층들을 위한 대규모 국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인구 집중과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반도가 이제는 섬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경인 운하 경인 아라뱃길이 이유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굴포천을 파서 운하로 만들려던 조선왕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최근에 완공된 상황입니다. 해수면 높이로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은 명백히 김포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놔 일각에서는 검단도 김포서 등으로 지형의 명칭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김포반도가 섬이 된 이후로부터는 한반도의 안보, 지정학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 북한이 한반도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될 경우 북한군이 김포반도로 도하를 하게 될 경우 그대로 김포공항이라는 전략시설까지 그대로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자연 지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게 된 시설이 바로 김포운하랍니다. 일반적인 하천의 경우에는 쉽게 가설 절교 등을 만들어 탱크나 대규모 병력 부대가 도하가 가능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의 경우에는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 쉽게 건너지 못하는 시설인데요. 최근에는 이 운하 밑으로 지하철 노선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경전절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로부터는 김포섬은 이 매우 번화한 맨해튼 섬처럼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김포 일대가 영화의 도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섬을 중심으로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 중진을 위한 대규모 업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김포가 그냥 김포가 아닌 금싸라기 섬으로 제어 탈바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지도. 난지도는 반도 지형이라기보다는 과거 섬이었다가 육지로 바뀐 이후로부터는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난지도는 매우 아름다운 여의도처럼 큰 섬이었는데요. 여의도가 한강의 여의주와 같은 금융중심지로 된 반면 난지도는 육지에 붙은 이후로는 단순 쓰레기 매립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난지도가 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난지천 복원 사업입니다. 난지천은 마치 여의도의 색강처럼 한강을 반대로 해서 난지도를 휘감아도는 하천입니다. 난지천이 한강의 높이만큼 복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현재 거대한 산처럼 변해진 난지도가 진짜 과거 조선시대처럼 섬으로 바뀌어 전 국민들의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재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난지도 꼭대기에 거대한 원형 세계 최대 규모 원형링 서울링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로부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대 대도시권에 자리한 섬들은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의 맨해튼 섬이 있습니다.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휘감아도는 맨해튼 섬은 척박한 인디언들의 섬들이었다가 단돈 24달러에 인디언들이 매각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땅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잠실도. 잠실은 원래 섬이자 강북에 붙은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실은 부리도라는 섬으로 아래로는 승파 강위로는 신천, 강의 휘감아도라 한강으로 합류되는 강을 품은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마치 여의도와 흡사한 지형이었습니다. 또 부리도 위의 신천장은 자주 말라. 잠실은 원래 강북에 붙어있던 반도와 같은 지형이었는데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 중합 개발이 진행됐고
잠실은 강남 쪽에 붙은 육지가 됐습니다. 과거 승파 강이 흐르던 강은 현재 석촌 호수가 남아 호수가 된 상활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승파강이 흐르던 지형으로 자주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잠실을 다시 여의도와 같은 섬처럼 만들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승파강을 다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깊이 약 9m에서 10m 쪽은 최소 160m에서 최대 240에서 270m 정도로 설정하여 복원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잠실은 하나의 거대한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잠실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실 아파트손 이남의 저밀도 단독주택 밀집지구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관광 소재가 부족했는데, 만약 승파강이 청계천이나 포항 운하같이 복원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발생하던 싱크홀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시가지의 재정비까지 추진할 수 있어 다른 주목받는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잠실이 마치 맨해튼과 같은 관광단지로의 니어 재탈바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반도의 육지에 붙었다가 섬으로 바뀌어버린 지형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금싸라기 땅으로 재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14억 인구 인도에서 대반전을 일으켜 일본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장관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 업체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라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쏠린 인도의 시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내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품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기타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의존해 굴러가는 외발 자전거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면서 또 다른 바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보면 반도체가 42% 감소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오히려 47%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82% 급증한 상황입니다. 2월 자동차 수출은 56억 달러로 반도체 59억 달러의 덕미까지 추격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인기가 크게 몰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의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IRA로 전기차의 타격을 주려 했지만 전체 수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총 12만 2천 대를 팔아 작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2.4% 감소했고 혼다 또한 1.4% 줄어들었죠.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지급 문제가 생기면서 전기차 수출은 14%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기타 차량에서 이를 극복해내 무역 수지에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또 다른 신차를 선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넥소와 아이오닉 5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 공략입니다. 최근 일본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코나 신규 모델이 포악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자동차 공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28일 현대 기아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는 한탄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 현지화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인도에 공장이 있다 해도 부품 등을 한국에서 도입해 무역 적자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맺은 FTA 혜택을 누리며 자동차 관련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이들이 인도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1위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정도로 인도 시장 내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대차가 인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인도 남부 챈나이에 현지 공장을 건설해 본격 사업에 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아 또한 2019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2018년에는 인도에 독립적인 권역본부를 세울 정도로 집중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철저히 현지 문화와 정서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현지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형자 상트로가 대표적입니다. 상트로는 인도의 도로 사정과 터번 문화를 분석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차의 인기가 높았는데 터번을 쓰면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도로 사정도 나빠 일반 수입차는 차체 바닥이 망가지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내수용 아토스를 상트로로 변신시켰고 차체를 높였습니다. 그 후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15%로 치솟았죠. 현재는 현지 전략형 차인 크레타와 기아 소넷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전하고 있습니다. 크레타가 현재 인도의 국민차로 부상했을 정도입니다. 소형 SUV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에서 총 17만 대가 팔리며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33%를 책임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철저히 시장을 분석해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점이 현지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죠.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크레타 뒷좌석에도 에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고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상고를 높였습니다. 경적을 자주 사용하는 현지 운전 습관을 반영해 클렉슨 소리를 높이는 세심함까지 더했죠. 여기에 대가족이 많은 특성을 겨냥해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2015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만 대가 넘게 판매됐을 정도로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마루티 스즈키 다음인 현지 2위로 기아는 5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지 생산을 통해 그곳을 수출 허브로 삼으려 하는 중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취향에서 큰 것이 좋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즉 SUV를 적극 공략한 한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인도에서 81만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41%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3위 생산 달성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가 56만 대, 기아는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 하락을 인도 시장이 커버하는 형국인데 올해는 더 성장해 87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이 70% 줄고 인도는 2배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만 해도 중국 판매는 20%, 미국 19%, 한국 17%, 유럽 12%, 인도 6% 순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6%, 인도는 12%로 역전돼 있습니다. 인도 판매 증가는 중국 러시아 부진의 달출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 시장의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단보다 비싼 편인 SUV가 주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소형 SUV인 캐스퍼의 인도 출시까지 결정했는데 AI3란 이름을 붙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인도 SUV 시장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 인구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8세로 38세인 중국보다 젊고 GDP 성장률은 6.5%로 나타나 3%에 그친 중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모디 총리 지지율이 70%가 넘어 안정적 정치 환경도 투자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현지 생산 105만 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는 122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차 챈나이 공장은 올해 안에 82만 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초 분위기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월 기준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13% 증가한 5만 대를 팔았고 기아도 2만 8천 대, 48% 증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 2위와 5위에 해당하는 판매량입니다.
합산 점유율은 22.6%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4만 7천 대를 판 마루티 스즈키가 42% 점유율로 1위를 했지만 과거 80%대 점유율에서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몰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도 장관이 우려했을 만큼 한국차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1981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인도와 합작법인 헝테로 만든 회사로 인도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 닛산, 혼다에 밀린 사약 수준이지만 여전히 10대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인도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형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스트 차량 2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간 2만 5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출시 예정인 마루티 스즈키의 중형 전기 SUV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레타의 인기가 대단해 한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입니다. 인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는 1% 미만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3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 인도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194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만 대로 세계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연간 1,300만 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4억 명에 달하는 인구수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신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고 기아는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도 장관의 우려에 앞서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말부터는 아이오닉 5를 현지에 공개하고 사전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연간 목표치 250대를 훌쩍 넘는 650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부분 조립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퍼 또한 인도에서 전기차로의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1일 설치를 완료한 2개 충전소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스즈키가 연이어 투자를 결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등에 약 19조 원을 투입하고 이 중 4조 7천억 원은 배터리 관련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개발해 2025년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또한 전기차에서 밀려 있어 통반 몰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BZ4X 전기차 모델은 타이어가 떨어져 나가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인도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 관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4월 1일부로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인상되는데 전기차와 이륜차에도 기존보다 10% 오른 70%가 적용됩니다. 반제품 조립, 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차량은 기존 30%에서 35% 올라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디 총리가 메이드 인 인디아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초강수를 텄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점유율 7%, 187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전기차 6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억 인구 인도에서 일본을 밀어내고 선전하길 바랍니다. 중동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후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후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후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후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후국입니다. 1727년 알 카시미, AI 카시미 가문이 토후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후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위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후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위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이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전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전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배드, 베이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위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